아, 참. 그날은 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어요. 우리 연주는 회사 회의실에서 막 나온 잠이었죠.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어요. 신축 현장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거든요. 연주는 작은 한숨을 쉬며 차 키를 꺼냈어요. 주차장에 홀로 서 있는 검은색 세단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우리 기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언제 들어오느냐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적혀 있었죠. 연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부부 사이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됐어요. 엔진을 켜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비는 더욱 거세졌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연주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집까지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야 했거든요. 다리 위에 올라서자 바람까지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응시했죠. 그때 앞에 정체된 차량들이 보였고 연주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바닥까지 푹 꺼졌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연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다시 한번 힘껏 밟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계속 앞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연주는 재빨리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차량은 가드레일 쪽으로 향했어요. 꽝!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에 비스듬히 부딪힌 후 한 바퀴 돌았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어요. 연주는 안전벨트에 몸이 조여지는 걸 느끼며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주는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죠. 병원이었어요.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중년의 의사가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연주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컵을 입가에 대어주었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적신 후에야 말할 수 있었어요.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안 좋은 소식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있어서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어요. 연주는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마치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지요. 운이 좋으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셨거든요. 운이 좋다는 말에 연주는 쓰린 웃음이 나왔어요. 47살에 다리를 못 쓰게 된 게 운이 좋다는 건가요? 의사가 나간 후 연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레커차 기사 같았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연주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어젯밤 사고 차량을 견인한 기사입니다. 연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기사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사장님,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앞바퀴 쪽 브레이크 라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연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기사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걸로 잘린 것 같았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심하세요. 기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연주는 혼자 남겨진 채로 기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뜻일까요? 누가 왜?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창밖으로 비가 또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연주는 그 물줄기를 보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을 묻어두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연주의 눈빛에 의심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사고 이틀째 오후였어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밤 견인 기사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잘렸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누가 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여보가 하얀 장미꽃다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여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연주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죠.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는 꽃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먼저 손을 잡거나 이마를 만져줬을 텐데 오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다리 못 쓰는 쓸모없는 몸뚱이랑 못 살아. 끝내자. 여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연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우리 여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여보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 있었어요.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여보는 정장 내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가 두툼해 보였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주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자신이 맡겠다고 당분간은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말하는 여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첫 장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혼 합의서. 연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여보가 준비해온 게 이혼 서류였다니요. 지금 뭐라는 거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보를 바라봤죠. 여보는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뒤적였어요. 보험금도 나오고 회사 지분 이전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말하는 여보의 말투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연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비서실장 사라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등장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대표님 약속 시간이 사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연주는 그 순간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사라가 여보를 부르는 호칭이 대표님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말이에요. 여보와 사라 사이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은밀한 소통이 오가는 것 같았죠. 연주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 시간이 벌써 여보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연주에게로 돌아서서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일단 이 서류들 천천히 봐봐. 변호사가 다 정리해뒀으니까. 변호사까지 벌써 만났다는 뜻이었죠. 연주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가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했던 걸까요? 사라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보험 서류와 회사 지분, 이전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체계적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말이에요. 사라 씨가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어. 여보가 말했어요. 그런데 사라를 부르는 목소리에 묘한 친밀감이 섞여 있었죠. 연주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우선 생각해 볼게요. 연주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모든 걸 정리하려는 걸까요? 사라가 다시 시계를 보며 여보에게 눈짓했어요. 그 모습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이만. 여보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사라도 따라서 일어났죠. 두 사람이 나란히 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연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문이 닫힌 후 연주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이혼 합의서, 보험금 청구서, 지분 이전 서류까지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사라의 목소리였죠.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연주는 알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여보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연주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고도 이혼 서류도 모든 게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연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비록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머리만큼은 또렷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사고 후 나흘째 새벽이었어요.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병원은 고요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가끔 들릴 뿐이었어요. 연주는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이 느껴진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집중해서 느껴보니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오른발에 힘을 주어봤어요.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봤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연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회복되고 있다는 걸 여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서류를 들고 온 여보, 그리고 사라와의 수상한 관계를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연주는 결심했어요. 회복 사실을 숨기기로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걸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전 9시경 재활치료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연주보다 8살 어린 대학 후배 도윤이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연주는 그를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도윤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차트를 확인하며 연주의 다리 상태를 점검했어요. 무릎을 가볍게 두드려보고 발목을 살짝 움직여봤죠. 연주는 모른 척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연주는 긴장했어요. 혹시 발각된 걸까요? 선배님, 잠깐만요. 도윤이 작은 솜으로 발바닥을 살짝 자극했어요. 연주는 깜짝 놀라며 발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걸 억누르려 했죠.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미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연주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아주 낮춰 속삭였어요. 선배님, 느껴지죠? 연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은 연주의 표정을 보며 알아챈 것 같았죠. 가능성 있어요. 완전 마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윤의 말에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주는 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의 이상한 행동, 이혼 서류, 그리고 견인기사가 말한 브레이크 조작 의혹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들키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일단 비밀로 하죠. 두 사람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회복 훈련을 몰래 하기로 한 거예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병원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죠. 다음날 새벽 도윤이 조용히 병실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운동기구들을 들고 있었죠. 연주는 이미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 내면 안 돼요. 도윤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복도에 누군가 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도윤의 손길이 연주의 다리 근육을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10분 정도 지나니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도윤이 격려했어요. 연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작은 희망이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훈련은 매일 계속되었어요. 발가락에서 시작된 감각이 점차 발목으로 그리고 종아리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낮에는 완전히 마비된 환자 연기를 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연주는 발목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릎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도윤은 놀라워했어요. 이런 회복 속도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연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여보와 사라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들은 연주가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연주는 혼자서 조심스럽게 다리에 힘을 주어 봤어요. 오른다리가 조금 들렸어요. 왼다리도 마찬가지였죠. 아직은 걸을 수 없지만 분명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재빨리 원래 자세로 돌아갔어요. 누군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야간 순찰이었죠. 연주는 자는 척했고 간호사는 곧 사라졌어요. 연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커져갔어요. 언젠가는 일어서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새벽 훈련이 끝난 후 연주는 도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속도라면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도윤의 대답에 연주는 희망찬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그때까지 모든 걸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될 거라고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할 거라고 말이에요. 사고 후 2주가 지났어요. 연주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도윤과의 새벽 훈련을 통해 무릎까지 감각이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완전히 마비된 환자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떤 날은 새벽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졌어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이 무거웠죠.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밤이 그랬어요. 그날 밤만 되면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저리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목요일 밤 연주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11시가 넘어가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도 뜸해졌고 병원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죠. 자정이 조금 지나자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연주는 숨을 죽이며 눈을 살짝만 떴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평소 담당 간호사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연주의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연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주사를 놓으려는 걸까요? 그 사람은 연주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사기의 내용물을 링거 라인에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링거 라인을 타고 흘러내렸죠. 연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주사기가 비워지자 그 사람은 조용히 나갔어요. 연주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링거 라인을 살펴봤어요. 미세한 주사 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죠. 10분쯤 지나자 연주는 점점 졸려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감겨왔어요. 뭔가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걸 투입한 것 같았어요. 연주는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깨어났어요. 온몸이 무겁고 손목과 발목이 부어 있었죠. 새벽 훈련 시간도 놓쳤어요. 도윤이 오전에 나타났을 때 연주는 밤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상해요, 선배님. 도윤이 차트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간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난밤 자정 이후에는 어떤 투약 기록도 없었거든요. 누군가 몰래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거네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회복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도윤은 특별한 계획을 가져왔어요. 병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거였어요. 휴대폰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였죠. 이걸로 증거를 잡아봐요. 도윤이 카메라를 침대 머리맡 화분 뒤에 숨겨두었어요. 각도도 완벽했죠. 링거대 근처가 다 보이게 설치했거든요. 그날 밤 연주는 잠든 척하며 기다렸어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자 또다시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죠. 그 사람은 확실히 병원 직원이 아니었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체격을 보니 남자 같았죠. 그는 전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사기를 링거 라인에 연결했어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주입되었어요. 연주는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참았어요. 주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나간 후 연주는 재빨리 링거 라인의 일부를 작은 용기에 받아두었어요. 나중에 분석해 보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질은 좀 흐렸지만 분명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또렷하게 나와 있었죠. 이 사람 병원 직원이 아니에요. 도윤이 영상을 자세히 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들의 움직임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게다가 배지도 달지 않고 있었어요. 연주가 몰래 채취한 액체 샘플도 분석을 의뢰했어요. 도윤의 지인 중에 병원 검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분석을 부탁했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그 액체에는 강력한 근이완제와 진정제가 섞여 있었어요.
장기간 투여할 경우 근육 회복을 심각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배님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어요. 도윤의 말에 연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두려는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거였죠. 연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뻔했어요. 연주는 이제 확신했어요. 여보와 사라가 단순히 이혼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서기도 했죠. 그날 밤부터 연주는 링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좋아졌다며 더 이상 링거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담당 의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물이나 음식에 뭔가 타는 것 같았어요. 특정 간식을 먹은 후에는 어김없이 나른해졌거든요. 연주는 이제 모든 음식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도윤이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러자 점차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훈련도 더욱 효과적이었죠. 약물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근육 반응이 훨씬 빨라졌어요.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발목 움직임도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 한 달 안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주도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그들이 약물로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건 더 위험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모든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사고 후 3주가 지났어요. 연주는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마비 환자 연기를 계속해야 했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날마다 강해졌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병원 전자 의무 기록에 연주가 본 적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우연히 발견한 거였죠. 선배님, 이거 좀 이상해요. 도윤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연주의 진료 기록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날짜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 있었죠. 연주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자신은 의식이 또렷하고 판단 능력도 정상인데 기록상으로는 치매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처럼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기록을 작성한 의사 이름이었죠. 연주의 담당 의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의사였어요. 게다가 그 의사와 면담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그날 오후 3시라면 자신은 분명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줬어요. 그 시간에 연주는 물리치료실에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연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병원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야 했거든요. 도윤은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의료기록 수정 로그를 보니 병원 외부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내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외부에서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윤의 말에 연주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오후 연주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연주님.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변호사 박성민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연주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변호사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연주에게 보여주며 여보가 의뢰한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고 설명했어요. 연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후견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권한을 여보에게 넘기려는 수작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의사결정 능력 상실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다고 덧붙였어요. 바로 그 조작된 의료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었죠. 연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테니까요. 연주는 힘들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머리가 아프다며 일부러 흐릿한 표정을 지었죠. 변호사는 예상한 반응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나간 후 연주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이혼과 재산 분할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였어요. 그날 밤 도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죠. 연주도 동감했어요.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도윤이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대학 때 저널리즘을 전공했던 선배 한결이었죠. 지금은 탐사보도 기자에서 사설 탐정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부정부패 관련 취재로 유명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한결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도윤이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한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신중함이 배어 있었어요. 연주는 한결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조작 의혹부터 약물 투여, 의료 기록 조작, 그리고 후견인 지정 시도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도 했죠. 연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종이는 칼보다 무서운 법이죠. 한결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법적 서류와 공식 기록으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건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결이 설명했어요. 연주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여보와 사라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바로 그런 종이었죠. 하지만 우리도 종이로 맞설 수 있어요. 한결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연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한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브레이크 조작의 물리적 증거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견인된 차량의 잔해를 조사하고 정밀 감정을 받아보자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병원 내부의 협력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의료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여보와 사라의 금전적 동기를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보험금과 회사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증거가 모이면 상대방의 음모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한결의 말에 연주는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상대방이 이미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더 위험한 수를 쓸 수도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들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연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죠. 그날부터 연주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낮에는 의식이 흐릿한 환자, 밤에는 냉철한 수사관이 되어야 했거든요. 한결은 매일 다른 신분으로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떤 날은 청소부, 어떤 날은 의료기기 수리기사로 변장했죠. 그렇게 병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한결이 견인 차량을 찾아낸 거예요. 폐차장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브레이크 라인의 절단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건 명백한 인위적 절단입니다. 한결이 전문 감정사의 소견서를 가져왔어요. 연주는 드디어 확실한 물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누가 절단했는지,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를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음모의 주역을 찾아내야 했죠.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종이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자신도 더 강한 종이로 맞서겠다고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말이에요. 사고 후 넷째 주가 되었어요. 연주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침대 위에서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고 발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마비 환자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자신을 이동식이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많았죠. 이동식이라는 남자는 다리 골절로 입원했다고 했지만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가끔 깜빡하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다가 연주가 쳐다보면 급하게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그의 관심사였어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유독 연주에게만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주의 상태를 물어봤고 언제쯤 나아질 것 같냐며 계속 캐물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동식이 연주에게 말을 걸 때마다 사용하는 호칭이었죠. 하지만 일반 환자가 어떻게 연주가 회사 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연주는 그 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밤 연주는 이동식이 몰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네,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동식이 누군가에게 연주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왔을 때 연주는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도윤도 이상하다며 이동식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동식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입원 사유가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리 골절, 그 다음에는 허리 디스크, 나중에는 심장 질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그의 보험 정보였죠. 실제 이동식이라는 환자는 따로 있었고 병실에 있는 남자는 가짜였던 거예요. 도윤은 즉시 이 사실을 연주에게 알려줬어요. 그날 밤 연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가짜 이동식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연주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대 머리를 살펴봤어요. 연주는 숨을 죽이며 자는 척했죠. 가짜 이동식은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아마도 녹음기나 카메라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도윤이 숨겨둔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연주의 물컵과 약통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또 다른 약물 투여 시도인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연주는 더욱 철저하게 경계했어요. 물은 도윤이 가져다 준 것만 마셨고 음식도 간호사가 직접 가져온 것만 먹었어요. 가짜 이동식이 손댈 수 있는 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죠. 한결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그는 병원 CCTV를 분석해서 가짜 이동식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한결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가짜 이동식이 병원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차량 소유주는 여보의 회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였어요. 즉 여보가 이 남자를 고용해서 연주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한결은 더 깊이 파헤쳤어요. 그 용역업체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여보와 사라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통화 시간도 대부분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망에 걸렸군요. 한결이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연주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연주 쪽도 반격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결이 수집한 증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조작 감정서, 약물 투여 CCTV, 의료 기록 조작 증거, 그리고 가짜 환자 감시까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연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몸의 회복도 거의 완료 단계에 가까웠죠. 이미 침대에서 일어서 몇 걸음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도윤은 매일 밤 연주의 회복 상태를 점검했어요. 근력 테스트 결과 이제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가짜 이동식이 점점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요. 연주의 회복이 너무 더디다며 투덜거리기도 하고 휴대폰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커졌죠. 어느 날 밤 연주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어요. 가짜 이동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짜 이동식의 대답이 소름 끼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연주는 한결과 도윤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렸어요. 한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주도 불안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연주가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한결은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결이 말하는 건 이사회를 여는 것이었어요. 여보와 사라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러려면 연주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서는 거였죠. 정말 할 수 있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끝낼 때가 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결은 이사회 소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주 대표 자격으로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연주가 아직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보와 사라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연주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결이 준비한 법적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해야 했죠. 이사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연주는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몸의 회복은 물론이고 모든 증거 자료도 정리해야 했거든요. 가짜 이동식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주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의논하고 있었죠.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승부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침내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어요. 한결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고 도윤은 연주의 회복 상태를 최종 점검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연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주간의 인내와 준비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거예요. 가짜 이동식은 여전히 연주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여보의 음모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연주는 밤마다 이사회 당일을 상상해봤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마지막에 일어서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상대방이 어떤 마지막 수를 쓸지 모르겠거든요. 이미 여러 번 위험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조심해야 해요. 도윤이 당부했어요. 연주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모든 걸 이 위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사회까지 이제 나흘 남았어요. 연주는 마지막 연습을 하며 그 순간을 준비했어요. 진실이 승리하는 그 순간을 말이에요. 이사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연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텐데 과연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이 청소부로 변장하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연주는 조용히 일어나 그를 맞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결이 흥분을 억누르며 속삭였어요. 봉투 안에는 USB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연주는 궁금한 마음에 한결의 설명을 기다렸어요. 한결이 밤새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폐차장에서 발견한 연주의 차량에서 더 정밀한 증거를 찾아낸 거였죠. 브레이크 라인을 자른 도구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도구가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전문적인 절단기였는데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한결은 그 도구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모두 조사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그런 도구를 구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매자 명의는 회사 정비팀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보가 지시한 일이었어요. 여기 구매 전표와 CCTV 영상이 있어요. 한결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여보가 직접 그 업체를 방문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연주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결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말했어요. 바로 내부 제보자를 만났다는 거였죠. 그 제보자는 지수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었는데 최근에 퇴사했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전 남편의 여동생이었거든요. 지수는 사라와 여보의 관계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미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언니가 오빠랑 헤어진 이유도 이거였어요. 지수가 한결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죠. 사라가 여보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지수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라와 여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연주의 사고 이후 보험금과 회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결이 USB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연주는 그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여보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메시지 중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도 있었어요. 만약 연주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였죠. 그들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네요. 한결이 말했어요. 바로 해외 비자금 계좌에 대한 증거였죠. CFO 상우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지수가 제공한 정보로 한결은 그 계좌들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총 3개의 해외 계좌에 거액이 숨겨져 있었고 그 돈의 출처는 모두 연주의 회사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주도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진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병실문이 열렸어요. 가짜 이동식이 화장실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결은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연주도 급하게 침대에 누웠죠. 가짜 이동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한결이 나간 후에도 계속 연주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이 왔을 때 연주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도윤도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니까요. 이제 정말 일어서실 수 있겠네요. 도윤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일어서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동안 며칠씩 얼굴을 안 보이더니 갑자기 왔거든요. 여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죠. 손에는 작은 열쇠를 들고 있었고 그걸 연주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연주야,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여보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열쇠가 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바로 은행 대여 금고의 열쇠였어요. 여보의 말에 따르면 그 금고에는 연주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회사 지분, 증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서류, 그리고 개인 인장까지 모든 것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모든 걸 관리하게 됐으니까 걱정 마. 여보가 마치 배려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연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선언이었죠. 연주는 속으로 웃었어요. 여보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주는 그 열쇠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연주는 몇 달 전부터 여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모든 중요한 서류의 원본은 외부 변호사 사무실의 금고에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여보가 가져간 건 모두 복사본이었어요. 연주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둔 함정이었죠. 진짜 원본들은 한결이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주는 힘없는 표정으로 알겠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곧 나갔어요. 연주는 그가 나간 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가진 건 가짜 열쇠예요. 그날 저녁 한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연주는 여보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결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누가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연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진짜 승부가 날 것이라는 뜻이었죠. 마지막 밤이 깊어갔어요. 연주는 침대에서 조용히 다리 운동을 했어요. 내일 일어서는 순간을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였죠. 가짜 이동식은 여전히 옆 침대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가끔 연주 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마지막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가면이 벗겨질 테니까요. 새벽이 되자 도윤이 마지막 컨디션 체크를 위해 왔어요. 연주의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 모두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일어설 준비가 다 된 거였죠.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연주도 뿌듯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 이사회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연주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할 거였고 한결은 모든 증거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연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몇 주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보는 아직도 자신이 모든 걸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열쇠를 가진 건 연주였어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열쇠를 말이에요. 이사회 당일 새벽 5시였어요.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도윤이 마지막 컨디션 체크를 위해 일찍 왔어요. 연주의 다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해요. 도윤이 안심하며 말했어요. 연주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일어설 준비가 다 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 8시경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연구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한결이 급하게 병실로 뛰어와서 알려준 소식이었죠. 큰일 났어요. 한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화재는 새벽 4시경에 시작되었고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큰 불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불이 난 위치였어요. 바로 서버실이었거든요. 회사의 모든 전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죠. 한결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예요. 한결이 분석했어요. 아마도 상우가 해외 비자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우려고 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연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한결은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거였어요. 백업 서버가 따로 있어요. 한결이 설명했어요. 회사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복사해둔 상태였거든요. 연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한결은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소방서 조사 결과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한결의 눈에는 명백한 방화의 흔적이 보였어요. 특히 서버렉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흔적이 있었고 화재 감지기도 일부러 고장 내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범인이 서둘러 일을 처리하느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어요. 한결이 소방관들과 함께 잔해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하드디스크 몇 개는 완전히 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비록 손상되긴 했지만 전문 복구 업체에서 데이터를 살릴 수 있을 정도였죠.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한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오히려 화재 시도 자체가 범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된 셈이었거든요. 오전 10시경 연주에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상우였어요. CFO인 그가 직접 병실까지 온 것이 이상했죠. 상우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주는 화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상우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환자 연기를 계속했어요. 상우가 왜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손실될 수 있다고 걱정된다는 말을 했어요. 특히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연주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상우가 화재의 배후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지금 연주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거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연주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상우는 연주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곧 나갔어요. 상우가 나간 직후 한결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상우의 방문이 예상 범위 안의 일이라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확인차 온 거죠. 한결이 분석했어요. 화재로 증거 멸시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연주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상우는 실수를 했어요. 그가 언급한 해외 투자 자료라는 것이 바로 비자금 계좌와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관여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었어요. 오전 11시 이번에는 사라가 나타났어요. 그녀도 상우와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사라는 이사회 준비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연주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연주는 그녀의 진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표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사라가 연주를 살피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죠. 연주가 무력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이사회에서 사용할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모두 연주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여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내용들이었어요. 연주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사라가 마치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연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라가 나간 후 연주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다리 상태, 균형 감각, 그리고 마음의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오가 되자 도윤이 휠체어를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이사회에 참석할 시간이었거든요. 연주는 침착하게 휠체어에 앉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실을 나서기 전에 연주는 가짜 이동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연주가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곧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복도를 지나면서 연주는 지난 몇 주간을 되돌아봤어요. 사고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력한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된 전사가 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연주는 심호흡을 했어요. 곧 모든 가면이 벗겨질 거였어요. 여보도 사라도 상우도 그리고 자신도 말이에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한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한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연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연주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여보와 사라, 상우,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연주는 휠체어에 앉아 회의실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보가 회의실 중앙상에 앉아 있었죠. 그의 오른쪽에는 사라가, 왼쪽에는 상우가 자리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배치였죠. 다른 임원들도 각자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스한 빛과는 달리 실내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연주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들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죠. 여보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고 사라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상우는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하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법무팀에서 준비한 문서들과 회계 자료, 의료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결이 연주의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는 조사 전문가 신분으로 참석한다고 소개되었죠.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여보가 회의를 주재하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배어 있었죠. 마치 결과가 뻔한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은 태도였어요. 그는 금고 열쇠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안건은 연주의 의사 결정 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보는 의사 소견서와 법원 서류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모두 연주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내용들이었죠. 서류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법적 효력을 갖춘 것들이었어요. 여보가 단호한 목소리로 아내의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안타까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안건은 경영권 이양이었어요. 사라가 준비한 서류에 따르면 연주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이 여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보험금 수령권도 마찬가지였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사라는 각 항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끔 연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냉소적인 빛이 스쳤어요. 마치 이미 끝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 같았죠. 연주는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환자 연기를 계속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죠. 여보가 연주에게 혹시 이해하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어차피 연주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연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는 만족스러운 듯 임원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여보에게 유리해지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이미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죠. 몇몇 여보에게 축하의 말까지 건네고 있었어요. 그때 한결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회의 진행자인 여보가 그를 쳐다봤어요. 한결의 등장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었죠. 한결이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자 회의실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연주의 사고 차량 사진이었죠.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부분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한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강연주 대표의 사고 차량이라고 말하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와 사라 상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 화면에는 감정서가 나타났어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죠.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었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절단 도구 구매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CCTV 영상 캡처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여보가 직접 그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가 어색하게 업무상 필요해서 구입했다고 변명을 시작했지만 한결은 이미 다음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 화면에는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가짜 환자복을 입은 남자가 연주의 링거에 수상한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었죠. 한결이 설명했어요. 연주 대표는 회복을 방해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았다고요. 다섯 번째 화면에는 의료 기록 조작 증거가 나타났어요. 연주가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기록된 날짜와 시간에 그녀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모든 것이 조작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한결의 설명이 계속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몇몇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여보와 사라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상우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죠. 여섯 번째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여보와 사라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연주의 사고 후 보험금과 회사 지분을 나누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고요. 연주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격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일곱 번째 화면에는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상우가 관리하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회사 자금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상세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사라가 일어서며 이건 모두 오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침착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죠. 한결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버실 화재 현장 사진과 방화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화재 직전에 상우가 회사에 나타났다는 출입 기록까지 함께 제시되었죠. 한결이 말을 마쳤어요. 증거 멸시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